안녕하세요. 하드웨어 튜토리얼 발표를 맡은 소프트웨어학과 정용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와 왜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적인 하드웨어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후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면서 로컬과 하드웨어에서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기본적인 자바 프로그래밍과 하드 및 하드 파일 시스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K-민즈 클러스터링을 위한 TCL 뉴욕 택시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한 대의 컴퓨터가 아닌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하둡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고 서버 고장나도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저렴한 컴퓨터를 여러 대에 연결해서 고성능 처리 시스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백 건의 택시 운행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때 하드는 이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놔두고 여러 컴퓨터가 동시에 처리하도록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서버 한 대에 모든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되며 어떤 서버가 실패해도 전체 작업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둡은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여러 컴퓨터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왜 하둡을 써야 할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택시 운행 기록만 해도 한 달에 수억 건이 넘습니다.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기존의 한 대의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나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장으로 전체 작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로컬 방식은 점점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둡이 등장했습니다. 하둡은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누어 저장하고 동시에 계산함으로써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컴퓨터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컴퓨터가 그 작업을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둡은 수십 기가바이트 이상이 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때,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할 때, 시스템의 확장성과 내결함성이 중요한 경우 꼭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작을 때는 로컬 방식도 충분하지만 데이터가 커질수록 하둡과 같은 분산 처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이번에는 하둡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HDFS,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DFS는 저렴한 컴퓨터 여러 대에 데이터를 나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파일 시스템과 구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HDFS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장애에 강하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서버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서버에 저장된 복제본을 이용해서 데이터 손실 없이 복구할 수 있습니다. HDFS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바로 네임노드와 데이터 노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두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임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임노드는 분산 시스템의 마스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노드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이름, 블록의 위치, 복제 수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블록을 가지고 있는지도 네임노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노드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노드입니다. 파일은 블록 단위로 쪼개져 여러 데이터 노드에 나눠 저장되고 각 데이터 노드는 자신에게 할당된 블록을 읽고 쓰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HDFS는 중복 저장을 통해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블록이 여러 데이터 노드에 복사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가 고장나더라도 데이터 손실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네임노드는 누가 어디에 무엇을 저장했는지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 관리자이고, 데이터 노드는 실제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처리하는 일꾼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여 구성함으로써 하둡은 확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하둡의 또 다른 핵심 구성 요소인 맵리듀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맵리듀스는 하둡 생태계에서 중요한 데이터 처리 컴포넌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맵 단계와 리듀스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간단한 문자 집계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3개의 문자열 XBB, CBA, XAC일 때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스플릿 단계에서 입력 데이터를 나누고 맵 단계에서는 각 문자에 대해 키밸류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후 컴바인과 파티션을 거쳐 리듀스 단계에서는 동일한 키를 가진 값들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알파벳이 몇 번 등장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맵 단계에서 키밸류 쌍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XBB는 X1, B1, B1, CBA는 C1, B1, A1, XAC는 X1, A1, C1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듀스 단계에서는 키가 같은 것들을 묶어 합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출력은 A는 2, B는 3, C는 2, X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한 결과는 HDFS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하드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맵 리듀스로 처리하고 HDFS에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체 흐름이 구성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하드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아파치 하드 공식 문서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기반으로 자바로 작성된 맵 리듀스 프로그램 전체 흐름을 따라가며 학습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드 수준에서 하드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맥OS 사용자의 경우 홈브루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드는 리눅스 기반으로 설계된 분산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는 실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도 실습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WSL을 이용해 리눅스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는 본 튜토리얼에서 사용할 아파치 공식 예제 코드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직접 따라해보며 개념과 실행 흐름을 함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하둡과 하둡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셨다면 HDFS 네임노드 포맷을 실행해줍니다. 이 명령어는 네임노드의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저장소를 초기화하는 명령입니다. 처음 HDFS를 설정할 때 한 번만 실행합니다. 내부적으로는 dfs/name 디렉토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생성합니다. 저는 이미 실행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 start-dfs 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해줍니다. 이 명령어는 네임 노드 그리고 데이터 노드 등 HDFS 관련 대문을 한 번에 실행합니다. 보통은 단일 노드 클러스터에서 간편하게 쓰며 내부적으로 HDFS 데몬 스타트 명령들을 여러 개 호출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미리 실행해놔서 생략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셨다면 JPS로 현재 실행 중인 자바 기반 데몬 프로세스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식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워드 카운트 예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크나이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크나이저는 입력 파일의 각 줄을 읽고 단어 단위로 나눠서 단어 콤마 원 형태로 출력하는 맵 작업을 정의합니다. 한 줄은 공백 기준으로 잘라 각 단어를 추출하고 컨텍스트 라이트 워드 1을 통해서 단어 그리고 1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이것이 맵 단계의 핵심 로직입니다. 다음으로 인트썸 리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트썸 리듀서에서는 같은 단어로 묶인 모든 값들을 받아 개수를 합산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같은 단어에 대해서 전달된 1 값들을 모두 더해서 단어 그리고 총 등장 횟수 형식으로 최종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것이 리듀스 단계의 핵심 로직입니다. 메인에서는 토크나이저와 리듀서를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드비 제공하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워드 카운트 자바 파일을 컴파일을 하고
이 명령으로 컴파일된 .class 파일들을 모아 wc 자르라는 이름의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으로 워드 카운트 입력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hdfs 상에 생성합니다. 저는 미리 생성해 두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테스트용 2개의 파일을 생성을 하고 위에서 생성한 2개의 파일을 hdfs의 입력 디렉토리에 업로드합니다. 다음으로는 wc 자르에 정의된 워드 카운트 클래스를 실행을 해서 hdfs의 인풋 디렉토리를 읽고 처리된 결과를 아웃풋 디렉토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파일인 part r0의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하나의 리듀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 하나의 파일에 담깁니다. 두 예제 텍스트에 대해서 hello world by world 그리고 hello hadoop goodbye hadoop 이 두 개의 텍스트에 대해서 워드 카운트 결과 by가 1개, goodbye가 1개, 하둡이 2개, hello가 2개, word가 2개로 워드 카운트가 잘 동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컬에서 그리고 하둡을 이용해 뉴욕 택시 데이터를 K-means 클러스터링 해보겠습니다. 네, 코드는 미리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네, 클러스터링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경우 TCL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미리 판다스로 전처리를 거쳐서 input.csv 형태로 미리 저장을 해두었고 GitHub 레포의 데이터 폴더 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둡을 이용해서 K-means 클러스터링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컬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부분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에 대한 클러스터링 위치에 대한 포인트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클래스에서는 전체 코드는 크게 데이터 처리 그리고 클러스터링 수행 그리고 성능 측정 시각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진입점인 메인 메서드에서 전체 수행 시간이 측정되며 처음에는 read csv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input.csv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각 줄은 쉼표로 구성된 실수값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포인터 객체로 변환됩니다. 포인터 클래스는 실수형 배열을 멤버로 가지며 클러스터 번호를 포함합니다. 두 점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는 디스턴스 메서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준비되면 이니셜라이즈 센트로이드를 통해서 K개의 중심점을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중심점도 포인터 객체로 표현되며 이후 반복적으로 클러스터링 작업을 수행합니다. 각 반복에서 assign 클러스터 메서드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중심점과 가장 가까운지를 계산하여 해당 클러스터에 할당하고 recompute centroid 메서드는 각 클러스터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중심점을 갱신합니다. 클러스터 배정이 더 이상 바뀌지 않으면 반복이 중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출력 시간, 계산 시간, 전체 수행 시간을 측정하여 K-means stats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파일은 향후 성능 비교나 알고리즘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산이 끝나면 쇼 윈도우로 호출해서 결과를 시작합니다. 이 메서드는 J프레임을 띄우고 K-means with state 이 메서드는 J프레임을 띄우고 화면을 렌더링합니다. 실제 그리기는 페인트 컴포넌트 메서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앞 두 차원을 기준으로 평면상에 점을 찍습니다. 각 점은 소속된 클러스터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표현되고 중심점은 검은 테두리를 가진 사각형으로 강조됩니다. 전체 데이터를 화면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X축과 Y축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여 이를 기반으로 좌표를 스케일링합니다. 네,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링 된 것과 통계를 살펴보면 17리터 동안 입출력에는 약 1.16초 그리고 실제 K-means 연산에는 6.77초
걸렸고 전체 수행 시간은 8초 정도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둡 분산 환경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K민즈 드라이버부터 살펴보면 하둡 기반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메인 드라이버 코드입니다. 중심점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맵 리듀스 작업을 수행을 하며 그 과정을 측정해 통계 파일로 남깁니다.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선 반복 횟수를 의미하는 이터를 0으로 초기화하고 중심점 수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변수 컨버전들을 false로 설정합니다. 전체 실행시간 측정을 위해 토탈 스타트 시간을 기록하고 IO 처리 시간과 연산도 각각 IO 타임, 컴퓨터 타임 변수에 누적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반복은 두 조건 중 하나가 만족할 때 종료됩니다. 첫째, 중심점이 수렴한 경우. 둘째, 최대 반복 횟수인 20회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각 반복에서는 먼저 컨피규레이션 객체를 생성해 하둡 잡을 생성합니다. 잡 get 인스턴스를 통해 반복 신호가 포함된 이름으로 잡을 생성한 후 이 잡이 실행할 클래스 자르 파일 내 메인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매퍼와 리듀서는 각각 kminz 매퍼, kminz 리듀서로 저장을 하며 매퍼와 리듀서가 주고받는 키 밸류 타입도 설정해줍니다. 여기서는 클러스터 번호가 키로, 점 정보가 밸류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 입력 경로와 출력 경로를 설정합니다. 입력은 유저 하둡 인풋으로 고정되어 있고 출력은 반복 횟수에 따라 유저 하둡 아웃풋 이터 n 식으로 매번 달라집니다. 출력 경로가 이미 존재할 수 있으므로 파일 시스템을 통해 기존 폴더를 삭제하는 로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둡 잡을 실행합니다. 실행에 들어가기 전 시간을 기록하고 잡 wait for completion true를 통해 맵 리듀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시간을 측정하여 IO 처리에 걸린 시간을 계산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클러스터 중심점 계산과 수렴 판단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이전 중심점과 새 중심점을 각각 불러오고 다음 줄에서 두 중심점 간 평균 거리 차이가 0.001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중심점이 바뀌었다면 새 중심점을 다시 센트로이드 텍스트에 저장을 하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갑니다. 반복이 끝난 후에는 전체 수행 시간, IO 시간, 연산 시간을 초 단위로 변환하여 kminz stat.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맵 단계와 리듀스 단계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kminz 매퍼와 kminz 리듀서로 살펴보겠습니다. kminz 매퍼는 각 입력점을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클러스터 배정 단계입니다. 매퍼는 하둡 맵 리듀스에서 입력 데이터를 분할하여 병렬로 처리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클래스는 long writable 텍스트 형식의 입력을 받아 int writable 텍스트 형식의 출력을 생성합니다. 각 줄을 받아서 그 점에 속하게 될 클러스터 번호와 해당 점의 좌표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우선 셋업 메서드는 각 매퍼가 실행되기 전에 호출되며 클러스터 중심점 정보를 불러옵니다. 이 중심점 정보는 hdfs에 저장된 centroid.txt 파일에서 불러오며 이 파일은 이전 반복에서 저장된 최신 중심점입니다. 맵 함수에서는 입력으로 들어온 한 줄의 데이터를 파싱하여 포인트 객체로 변환합니다. 이후 중심점과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찾습니다. 그 결과로 컨텍스트 라이트를 통해 클러스터 번호를 키로, 좌표 정보를 밸류로 출력합니다. 이 매퍼는 각 점이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클러스터별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kminz 리듀서입니다. 리듀서는 각 클러스터로 모인 점들을 받아 해당 클러스터의 새로운 중심점을 계산합니다. 입력은 int writable, iterable text 형식입니다. 즉 하나의 클러스터 번호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점이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reduce 메서드는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들을 포인트 객체로 파싱하고 compute centroid 메서드로 호출을 해서 이 점들의 평균 위치를 계산합니다. 이는 클러스터 내 점들의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세 중심점을 toCSV로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클러스터 번호와 함께 출력합니다. 이 출력은 다음 반복에서 중심점으로 사용될 값이며 kminz 드라이버의 다음 루프에서 다시 매퍼에게 전달될 기준점이 됩니다. 이제 실행해보기 전에 하둡에 데이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판다스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수행해서 input.csv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네, 다음 명령으로 hdfs에 풋을 하여 업로드 해줍니다.
저는 데이터를 미리 업로드해 두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중심점이 될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고 해당 데이터도 하드 파일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이미 존재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업로드 하였다면 파일이 잘 업로드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업로드한 인풋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다음과 같이 올린 중점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HDFS에 데이터를 업로드를 마쳤으니 실제로 하드 클러스터에서 실행 가능한 K민즈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명령으로 만들어 놓은 자바를 모두 컴파일을 하고 방금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은 하나의 자르 파일 K민즈 자르로 묶습니다. 이제 다음 명령으로 K민즈 드라이버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를 시작점으로 하여 하드 맵 리듀스 작업이 실행됩니다. 네, 실행이 끝이 났고 이제 미리 작성해 둔 비주얼레이션 코드로 비주얼레이션에 보면 네, 하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통계값을 살펴보게 되면 5위터 동안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였고 입출력에는 40초 가량, 그리고 실제 K민즈 연산에는 1초 가량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은 42초 정도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과의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하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의 결과이고 오른쪽은 로컬에서 수행한 결과입니다. 하드업에서 IO 타임이 오래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드업의 IO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하드업은 각 반복마다 입력 데이터를 HDF에서 읽고 출력 결과를 다시 HDFS에 저장합니다. 이런 디스크 기반 입출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메모리 기반으로 한 번만 로딩하는 로컬에 비해 IO 오버헤드가 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K민즈 클러스터링에 걸린 시간은 하드 파일 시스템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과 비교했을 때 하드업의 장점은 하드업은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분산시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데이터가 매우 크거나 연산이 많은 경우에 확장성이 높은 처리 성능을 보입니다. 실제 연산 자체는 분산된 매퍼와 리듀서 덕분에 로컬보다 더 짧게 나왔으며 이는 병렬 처리의 장점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